자,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러면 왜 아닌 어떻게 핀테크, 어떻게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인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단어 셋 중에 디셉션, 그 다음에 체인지 이 말씀드렸어요. 체인지는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잠복하고 있다 또는 먼저 기술을 나가 있는 사람은 기만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호가 잡힙니다. 그런데 신호가 끝날 때쯤엔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뱅크는 바우스로 바뀔 거다. 그 다음에 2, 3차 산업은 4차 산업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개선은 혁신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멸한다. 논리와 지식은 지혜와 감동 시대로 바뀐다. 좌측에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야후, 힐튼입니다. 우측은 애플,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 이 시총을 합치면 이 한 개의 회사를 못 쫓아가요. 그게 2, 3차 산업 회사와 4차 산업 회사의 특징입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파괴적인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저크버그를 제가 제일 존경하거든요. 그 친구 한참 어립니다. 근데 왜 존경하냐 하면 자기 재산의 99%를 이미 기부했어요. 그 99%가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5천억? 56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존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크버그는 자기 아버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기 좋게끔 툴을 제공했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한테 55조를 벌게 했다면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일할 때 행복했으면 됐지. 그리고 1% 남겼는데 그게 5조야. 그러니까 뭐 5조면 그 아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은 조금씩 줄 테니까 애들한테 편지를 굉장히 길게 썼거든요. 딸 둘한테.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테슬라 얘기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존경하는 분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페이팔 만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왜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드세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머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이를 먹을 거고 수명이 길어지고 90살이 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딜 가고 싶어요. 그럼 그때 난 자유롭게 가고 싶다. 잘 안 와닿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야? 아니 뭐 돈이 뭐 수백 조인데 왜 아무데나 가면 되지? 저희 아버지가 82살이신데요. 한 10년 전쯤에 면허증을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디 가고 싶어도 혼자 스스로는 못 가게 된 거죠. 기사를 부르거나 아들을 부르거나 며느리를 부르거나 택시기사를 불러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택시기사 부르면 되지. 택시 타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젊어서 택시기사가 말을 안 걸어서 그렇죠. 제 나이쯤 돼서 택시 좀 타잖아? 그러면 100% 이렇게 딱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뭐 어디 가는? 혹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걸리면 1시간 내내 얘기해야 돼요. 거의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했고 대통령 논평, 그 다음에 시사 논평이 쭉 시작돼요. 문재인이 어떻고 대북 문제 뭐부터 사드는 어떻고 이런 거죠. 머스크한테 물어본 게 그거였었어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기사가 있어요, 회사에. 이 기사가 굉장히 편할 것 같죠.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주차 안 하고 이런 건 편해요. 근데 저를 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랑 동갑내기거든요. 우리 기사가 65년생인데 차 타면 얘기를 할 땐 괜찮아요. 오늘 뭐 애들은 그 친구가 이제 고2인데 애가 요즘 공부 잘하세요?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본부장님 요즘 뭐가 즐거우세요? 그럼 저희 회사 주식 사갖고 많이 올랐던데 이런 얘기 해. 매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랑 갈 때도 이 사람이랑 가야 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논리와 지식으로는 기사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감동을 못 줘요, 이 관계는. 기계가 해줘야 돼, 그런 거. 차라리. 이겁니다.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고, 영혼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엔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2010년도에 혹시 테슬라를 타보신 분 있으세요? 한국엔 테슬라가 내년 말쯤 들어온대요. 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 폭스바겐하고 격리도 잘 못하면서 전기자동차 규제가 있는 거야. 요거 뭐 산업 형식. 제가 미국에 가서 테슬라를 타봤어요. 제가 얘기하면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2010년인가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어떤 숫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는 크지만 뭐 용량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이 안에 알코올이랑 니코틴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시스템을 굉장히 방해해요. 근데 2010년에 전 세계 자동차 1위 업체가 어디예요? 가장 생산량이 많아요. 토요타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1위라고만 자랑했지 전 세계 차 1위는 토요타예요. 이 토요타의 회장이 테슬라를 타봅니다. 모델 S를 타고 30분 탁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구름을 타고 바람의 바다를 건너온 것 같다. 아니 토요타 회장이 자기네 회사 차가 아닌 남의 회사 차를 타보고 이거는 차가 아니다. 마치 내가 손오공이 된 기분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테슬라 주식 4%를 사들이고요. 토요타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던 땅을 테슬라에 저가로 공급합니다. 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2년인가 3년 뒤에 한국의 신문에 이만하게 기사가 나와요. 현대자동차 결국 삼성동 사옥 10조에 매입. 이게 현대자동차의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도 땅을 산다는 거죠. 왜 자동차를 만드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한테 3년 전에 물어봤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한자 땅을 사라고 그래서 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테슬라 회장은 왜 무인 자동차를 만드냐 그랬더니 내가 나이 먹어서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노인들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조기에 신분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뺏어라. 미친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그래야죠, 빨리. 그러면 사고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뿐이 아니고 작년 말로 미국 전체 자동차의 1%가 전기차화 됐어요. 북경은요 이미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시청, 구청하고 골프장에만 있어요, 전기차. 근데 무슨 우리한테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은행을 욕할 때가 아니라요. 대기업가의 머릿속에 미래가 없어요. 난 JY, 삼성의 총수가 누굴 만나고 온다는데 만나고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캠프 갔다며. 전 세계 유명한 부자들 모이는. 근데 그 사람들이 디셉션 하거든. 기만한다고. 쫓아올 것 같은 애들한테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러잖아요. 아, 나 어제 그냥 10시에 잤어. 그리고 반 1등해. 밤 새워서 놓고 눈이 빨간데. 옆에 있는 애들은 야, 이번에 쉽대. 걔가 그러는데 걔는 1등 하는 거야. 얘는 그 기만당한 애들은 매일 그냥 반에서 20, 30등 왔다 갔다 하고.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는 혁신해야 되고요. 지혜와 감동을 주는 이런 회사한테 배워야 돼요. 힐튼, 메리엇, 방이 14,000개, 2만 개 되는 호텔이 에어비앤비보다 시총이 안 커요. 왜? 에어비앤비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시스템만 있어. 우버,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총이 60조가 넘어요. 현대자동차 1년에 수백만 대를 생산한다는데 우버보다 싸요, 시총이.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트렌지2는요. 1차, 2차, 3차, 4차 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아니고 1차 혁명은 5, 2차 혁명은 12, 6, 4차 혁명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5는 뭘까? 5.16 혁명입니다. 2차 혁명은 12.12예요. 전두환 씨가 일으킨. 3차 혁명은 6.29 선언입니다. 제가 저걸 왜 표현했냐면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세상으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민주화가 된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요. 4차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인터넷진흥원 같은 기관이나 연합뉴스 같은 이런
중요한 국가의 어떤 어젠다를 다른 쪽에서 이런 방송을 해주시는 게 저 혁명을 당기는 일이에요. 제가 사업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도 이 강의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저 혁명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이 안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핀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핀테크에다 사활을 거는 겁니다. 자, 너무 정치적으로 가진 않았죠? 괜찮습니까? 내년 대선에 영향이 없겠죠. 제가 혁명을 일으키라 그러지 누굴 찍으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2, 3차 산업의 뱅크는 이런 IoT, 3D 프린터, 드론, 바이오를 지원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이 크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금융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핀테크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럼 핀테크를 은행을 지점을 없애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소싱 이런 걸 통해서 작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펀딩 이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내가 어떤 좋은 시스템을 컨셉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컨셉에 돈을 모금 이 돈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나 한 100만 불 모아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컨셉을 보고 이거 괜찮네? 나 10,000원, 20,000원. 그 명량도 그렇게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모이는데 밑에다 한 줄 더 답니다. 요거 하는데 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소싱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대기업에서 해봤는데 이거 내가 해줄게. 문제 하나 내주면 답을 막 올려요, 사람들. 그 더 재밌는 건 우리는 아직 상상 속에 있지만 이제 밑에 이게 붙어요. 혹시 이 기술을 모르시면 테드나 무크나 칸 아카데미 가서 요걸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로 가. 그걸 강의를 들어, 자기가. 이게 클라우드 아카데미예요. 이제 학교는 어때요?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원 임용고시하고 공무원에다 목숨을 걸어요. 정부가 그걸 안 말려. 사교육을 안 중단시켜요. 사교육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무크, 테드, 칸 아카데미를 해야 돼요. 애들은 학교 가서 아무런 수업을 안 받습니다. 우리 딸이 중3인데요. 학교는 그냥 잘하고 안 돼요, 잘하고.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학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저는 공부하지 말자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핀테크가 안 되면 4차 산업이 안 되고 4차 산업이 안 되면 우리는 구한말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일제를 써야 되고 미제를 써야 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미국 은행 가서 돈을 찾고 미국 돈을 써야 되고 미국 물건을 써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애들 모두는 포르투갈처럼 해외에다 다 팔아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족이 와서 한국에 일하시는 거 보고 웃죠, 지금. 우리 애들이 외국 나가서 그 꼴 당할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자, 다음 장.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 할게요. 여기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안 왔어요, 지금. 그랬는데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크리스 슈박 막 난리가 났어. 지금 다보스 포럼 2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온대.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인공지능이 막 우리 세상을 막 바꾸지 않아요. 아직 3D 프린터로 뭐 프린터 한 물건 갖고 계세요? 없죠. 그죠? 이제 바이오 정도 나와. 바이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다시. 왜 바이오를 해야 되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는 의료입니다. 이건 제약이 아니에요. 제약은 머리 아파. 이게 두통약. 소화 안 되네. 소화제. 이게 제약이고 바이오는 뭐냐면 내가 결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을 진단하는데 200만 원에 일주일 걸린다면 암 진단시약 하나 딱 먹으면 2만 원에 1시간 만에 암 안 걸렸어. 이거잖아요. 그죠? 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그러면 1년 치료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걸 200만 원짜리 알약 먹고 낫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이오의 기본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핀테크죠. 비용을,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이오하고 제약산업을 헷갈려요. 그죠? 우리가 가장 몸에 와닿는 바이오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제약 제품. 저도 경험했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니 20년 전쯤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25년 됩니다. 막 이래. 왜? 오늘 산부인과 갈까봐 막 이래.
아, 또 임신했나 보다. 임신했나 안 했나 막 답답해 죽는 거죠, 와이프가. 그걸 없앤 게 뭐예요? 임신 진단 시작. 키트 5,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아니네? 땡. 이게 바이오죠. 비용하고 시간을 엄청 줄인 거예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쑥스러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핀텍이 뭐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는 얘기 필요 없고 이거죠. 내가 그냥 계좌개설하고 시스템하고 얘기해서 대출 받는 거예요. 아, 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좀 은행에서 대출 필요 없죠. 은행에 갈 필요 없죠. 근데 그런 산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산업한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으로 사업하면 되지, 내가 은행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세요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는 거예요, 4차 산업은. 근데 재미난 것은 이 4차 산업이 이상한 변화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산업은요, 늘 산업이 종결된 뒤에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84년에 왓슨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1차 산업이 시작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저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인지. 근데 한 100년쯤 지나서 이제 테슬라의 교류 모터가 막 나와서 전기화가 시작됩니다. 발전기. 그래서 공장이 전기화로 바뀌어요. 이때 보니까 삶의 질이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확 바뀌었네요. 그게 왜 바뀌었나 보니까 why? 증기기관이었네. 그래서 정의를 한 거예요. 아, 이게 1차 산업혁명이 그때였구나. 그리고 한 1960년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보니까 한 100년 전쯤에 2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거네. 그게 테슬라의 모터네. 전기혁명. 근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보, PC, 전산기 이런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이런 건데 4차 산업은요 지금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견을 해.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냐? 이게 삼성 배터리 폭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삼성에 근무했다 그랬죠? 또 폰 만드는 삼성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해봤다 그랬죠? 이 말이 정답은 아닌데요. 논리나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차 산업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지혜와 감동으로는 답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까지는요, 변화의 법칙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왓슨이 증기기관을 개발했는데, 증기기관의 홀스파워,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힘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이 없었다고. 또, 교류 모터, 직류 전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960년대에 획기적인 법칙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무어의 법칙이에요. 무어의 법칙이 뭐죠? 야, 역시 우리 PD님 방송에 안 나오시지만 답을 줄줄줄 얘기해요. 모든 반도체의 집적도는 매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 그거예요. 그거를 깬 사람이 누구죠? 황해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존경해야 될 몇 사람을 찾는다면 진대재, 이윤우, 황창규 이런 분들이에요. 이 황해 법칙이 삼성전자를 세계 인류로 만든 거예요. 황창규, 지금 KT 회장님이 황해 법칙을 내놓습니다. 모든 반도체의 집적도는 삼성이 18개월에 2배로 늘리겠다. 늘렸다, 늘리겠다. 두 가지 다. 지금 반도체는요, 집적도가 정확히 17.5개월이나 18.3개월 안에서 2배씩 늘어납니다. 삼성이 6개월을 땡겨서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1, 2차 산업에서는요, 이 집적도라는 게 없어서 얘들은 산업이 다음 폰으로 넘어가는 연도가 예측이 안 됐어요. 근데 황해 법칙 이후에 지금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모든 기술이 다 IT 기반 기술이거든요. 얘들은 매년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 안에 있으니까 로봇이 지금이 기능이 10%라면 얘는 1년 반 뒤엔 20, 그 1년 반 뒤엔 80 이렇게 된다는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IT 기기가 이렇게 지금 성능은 이렇지만 10년 뒤엔 이럴 것이라는 지표가 생기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온다고 예견이 시작된 거죠. 그럼 요거를 핸드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핸드폰이 터졌는데 배터리 문제로 갔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삼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되게 솔직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 왜 터졌는지. 환장하는 거죠. 왜 모르냐면 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핸드폰이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질문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 뭐냐면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노트 5입니다. 제 거는 갤 한 6나 노트 5를 2004년에 만들려면 이 지금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각기 따로 산다고 할게요. 여기 스케줄러도 사고 여기 요만한 모니터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1,500만 원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고 동영상 사고 64기가 하드 사고 다 따로따로 사요. 얼마에 살 수 있었을까요? 2004년도 가을에 12년 전. 이게 지금 신용가격이 한 90만 원 하죠. 이걸 2004년에 살려면요 99억 4천만 원을 줬어야 된대요. 상상이 되세요? 한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요 많이 부르는 분이 3천만 원 정도 불러요. 왜냐? 답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2004년도에 보통 평균 디지털 카메라의 화소가 100에서 300만이었어요. 그때 1100만이 넘는 거는요 위성에만 탑재가 됐고 그거 하나 가격이 수십억이에요. 지금 핸드폰에 있는 이 모든 기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황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안에 있는 기능 모두는 1년 반에 2배로 기능이 늘어나고 있는데 핸드폰의 모든 기능은 황해 법칙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황해 법칙의 적용을 안 받는 놈이 하나 딱 있어. 뭘까요? 배터리예요. 그래서 얘가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잖아요. 우리 집 아까 사진 볼 때 키가 제가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애들은 1년 반에 2배씩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열 안 받나. 그겁니다. 이 기능을 하는 놈들이 기능이 늘어나 2배로 늘어나니까 배터리 소모를 자꾸 늘려요. 근데 원인을 못 찾는 이유는 이 안에 펑션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어떤 펑션이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형제가 이렇게 아나운서님하고 저일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는 줄 아는데 형제가 100명 돼보세요. 누가 날 열받게 하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삼성이 기능 경쟁을 시작했어요. 자꾸 논리와 지식 경쟁을 한 거죠. 지혜와 감동, 핸드폰을 지혜와 감동의 기기로 생각 안 하고 자꾸 기능을 넣었다고. 방수 넣고 뭐 홍채 넣고 이렇게. 얘가 무슨 수로 견디냐고. 그죠? 맞죠? 그겁니다. 자. 특징은요,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갑니다. 요거를 제가. 4차 산업의 혁명 특징은요, 자동화와 지능화입니다. 아까 알파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영역으로의 역할이 자꾸 끝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했던 건 뭐냐면 남을 이해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축적하는 날리지. 근데 이게 알파고나 로봇한테 못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지식을 축적하면 안 돼요. 지식 게임을 하게 되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기더라도 걔는 24시간 하는데 나는 겨우 6시간 해서 8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대규모 해고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요 말씀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잠복기를 거치면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무료화, 소멸화, 대중화로 갑니다.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핸드폰 안에 99억 4천짜리를 90만 원에 사는 무료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이건 거의 99억에다 되면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걸 90만 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 때문에 소멸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코닥 없어졌어요.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없어졌어요. 옛날 2000년대 초만 해도요, 결혼을 할 때 혼수품 중에 VTR이 카메라가 있었다고. 딱. 요즘 누가 갖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소멸돼요. 이 4차 산업의 특징은요, 이게 특성입니다. 모바일화 되면서 산업을 확대시키지 않고요. 산업을 소멸 대중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일어났을 때는 자동차 산업, 유관 산업들이 커졌다고. 전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동차 때문에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건 아세요? 주차장 때문에. 근데 핸드폰 때문에 주거비가 더 늘어나진 않죠. 집안에 있는 기기들이 자꾸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이 줄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착각해. 옛날에 60평 살다가 요즘 자꾸 20평대가 잘 팔린대. 왜? 집의 기능이 대부분 전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왜? 재고를 많이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4차 산업은. IoT를 통해서 우유를 3개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사라. 하나도 드론이 배달해 줄게. 이거죠. 맞죠? 자,
여기 요거만 주목해 보세요. 구글, 애프터 애플, AF는 뭘까요? 네? 애프터 피노텍. 이 얘기는 뭐냐면 구글이 나온 후, 애플이 나온 후, 피노텍이 나온 후 세상은 바뀐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자, 체인지 4는요, 여러분하고 밀접한 얘기입니다. 청춘들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이건, 오늘 제가 이렇게 편하게 뵐지 모르지만, 노벨상 탈까봐 걱정이에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인터뷰 준비, 우리 여직원한테 인터뷰 준비 좀 시켰어요. 노벨상 경제학상 타면 요 얘기 꼭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되겠니? 노벨상 깜입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안 줄 거예요. 자, 보세요. 3차 산업 시대까지는 이게 소득입니다. 소득 곡선이에요. 밑에가 비용 곡선. 이런 곡선 트렌드를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 소득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쭉 늘어나다가 어느 날 딱 단종되죠. 내가 55세 정년퇴직하면 수명이 요때까지 딱 가서 요 잉여 자산, 소득과 비용 남은 걸 가지고 잘 쓰다가 죽은 건데 여기서 안 죽고 이제 여기 와서 죽으면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시그널이 나옵니다. 노인 파산, 막 이런 문제가 막 있죠. 그래서 저는 큰 문제다 했는데 다시 곡선을 최근 트렌드로 그려본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걸 45세 정도로 보는데 아니 이제 취업을 막 해서 55세가 안 됐는데 쫓겨나. 그럼 이 소득은 뭐냐면 대리기사 같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기업 다니다가 어느 날 은행 다니다가 구조정 돼갖고 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연령층이 10대로 내려가면 더 문제가 있어요. 88만 원 세대야. 조금 늘다가 비정규직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러면 이 비용 곡선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잉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이해가 다른 정치인들이 자꾸 복지를 얘기해요. 근데 복지라는 건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재원은 이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낼 만한 물건을 안 써요. 그게 시그널이 왔다 그랬잖아요. 가성비가 나왔다는 얘기를 이제 물건의 구매를 자꾸 낮추면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비용 곡선을 갖다 낮춰버리라는 거죠. 근데 낮추는 툴이 4차 산업이에요. 왜? 비용을 대중 소멸화시키는 산업이니까. 이렇게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이 뒤에 얘기는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앞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잡스, 웰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기술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거예요. 무한 컴퓨팅, 센서, 네트워크, 3D 프린터, AI, 로봇, 합성생물학, 드론, 빅테크. 이걸 합치면 어떤 세상이 오냐 그러면 비용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88만 원 세대가 88만 원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태 패터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라 공부해. 좋은 대학 가. 전문직이 되든 대기업에 들어가서 소득, 연봉을 계속 늘려야 돼. 이렇게 패터닝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냥 학교를 편하게 놀아. 그러면 억울함이 쩔어요. 왜냐면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성취감이 떨어진다니까. 근데 미래는요, 파괴적인 부자들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돈을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면, 보세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내 차가 없어도 돼요. 그럼 내 꿈 중에 내 차는 없어지는 거야. 자, 생활을 3부제로 바꾸면 지금 에어비앤비처럼 에어비앤비가 지금 숙박만 빌려주지만 내 집도 빌려줘도 되잖아. 그죠? 나는 전원주택 좀 살고 싶은데 집을 아파트를 한 번 사면 이사 옮기는데 엄청 불편해. 그 다음에 생활용품 모두는 핸드폰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사 갈 때 물건이 점점 좀 간편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전원주택 사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나 글로 가면 안 돼요? 내일 오세요. 근데 거기에 딴 식구랑 같이 사는 거야. 나는 밤에만 자요. 난 낮에 자는데 공유경제가 시작되면 주택에 대한 소유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차라는 개념을 빼보세요.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져요. 집에 주차장이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집을 소유한다는 꿈이 필요 없어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좋은 집, 좋은 차인데 이게 개념이 없어져. 아픈데 비용을 대폭 바이오가 낮춰줘. 물건값은 3D 프린터 이런 걸 통해서 없어져. 신장에 암이 걸리거나 신장을 교체해야 된다면 분자생물학이 3D 프린터로 드론으로 다운받은 걸로 신장을 인쇄해 준대. 요때 핸드폰을 신장 안에다가 넣어줄까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웨어러블 개념이 아닌 10년 뒤에
내장형 핸드폰이에요. 이해되세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갭이 있어요, 갭이. 요걸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요게 5년에서 10년이고요. 이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전략을 성장 동력으로 잡아서 판을 잘 짜면 우리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아니면 남의 업그레이드된 생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남의 나라 돈 벌어주는 거예요. 저크버그, 페이스북 쓰고. 그래서 대단히 파괴적인 부자가 나올 거다. 저크버그 같은. 근데 다행히 미국은 틀을 잡기 시작했어요. 대단히 파괴적인 부자들을 기부시킨다는 거, 자꾸. 돈 갖고 가 죽지 마,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저노동, 안정, 행복 추구한 대중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요, 학원을 안 다녀요. 중3인데. 우리 아들은 제가 죽어라 공부시켰다 실패한 케이스예요. 행복감이 없는. 유학 갔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딸은 내가 본 애 중에 제일 행복해.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매일 계획을 세워. 요즘 애들 계획이 없어요. 학원 가는 거 말고. 다 부모들이 걱정해. 공부 못하면 어떡해. 아유, 니네 집은 니네 아빠가 부자라서? 아니요. 저는 얘한테 돈 안 물려줄 거예요. 돈 물려주면 그때부터 불행이야. 왜?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 살 건데 즐겁게 사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매일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주면 돼요. 그거는 저노동. 그래서 노동을 덜 시켜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권태예요. 돈 버느냐고 딴 걸 안 하다가 어느 날 돈을 벌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놀았던 애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놀아요. 왜냐? 만약에 아나운서님 잘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조금 날라리 기운이 있으면서 잘 놀던 애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만나보잖아요. 30년이나 만나면 얘들이 불만 덩어리야.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없거든, 가진 게. 그런데다 싹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했던 애들이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그때부터 얘는 잠을 못 자요. 자, 이 툴은 뭐냐? 모바일, 핀테크, 인공지능으로 커버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가공하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오픈하는 걸 굉장히 짜증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국민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국민은행에서 물어봐요. 결혼기념일이 언제냐고. 왜 물어보지? 가르쳐줘.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에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와. 결혼기념일이신데 뭐 케이크 뭘로 사실까? 20% 싸게 드린다고. 아, 나는 국민은행 계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국민카드에서 전화가 온다니까. 카드 뭐 안 만드시겠냐. 화가 나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자동차 보험을 바꿀 때가 됐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험 바꾸실 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시면 좀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될까요? 그럼 약간 짜증이 나 벌써. 왜 그런데요? 이렇게. 그러면 보험료 200만 원 내신 것 같은데요. 20만 원으로 깎아드리려고. 아, 그럼 솔깃해. 그럼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선생님의 지난 3년간 카드 내역, GPS 정보 이런 걸 좀 봐도 되겠습니다. 건강 정보 이런 거. 그럼 왜 그러냐면 자, GPS 정보를 보면 이 사람이 사고 다발 지역을 다니는지 아니면 보험을 들었는데 하루에 1km도 안 다녀. 집에서 슈퍼만 다녀. 사고 안 나는 지역을 다니는지. 빅데이터가 다 있어요. 카드를 보니까 이 아저씨는 밤에 호프집, 술집을 많이 가.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약을 먹는데 막 졸려온 약 이런 걸 많이 먹어. 그럼 보험료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지. 그냥 운전 나이를 물어봐, 나이. 우리는 항상 그래. 몇 년생이세요? 이거. 보험도 그걸 물어. 26세 이하, 26세 이상. 이거. 40세 이상.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료를 10분의 1로 줄여준다 그러면 나 데이터 다 준다니까. 어차피 내 데이터 다 오픈돼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좋게만 보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데이터 다 보겠다고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 안 좋은 데이터는 카드 쓰면 안 돼요. 그죠? 언제 나보고 카드 정보 까져. 정치인들 앞으로 이제 비리 못 저질립니다. 김영란법 때문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오픈하자고 손을 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대통령 나 오늘 이전에 10년째 내 카드 GPS 다 까봐. 난 자신 있어. 난 야합도 한 적 없고 송환종에도 만난 적 없고 딱. 아직 못 그러잖아요. 왜? 자신 없으니까. 근데 이 시절이 온다는 거죠. 누가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고 오픈하자. 제가 오늘 오후에 삼성을 만날 건데요.
저 얘기할 겁니다. 빅데이터 사업 하자고. 정치, 정교, 철학을 다 바꿉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그럼 핀테크 또는 향후에 4차 산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 앞으로 삶에 혹시 돈에 관련된 일을 하시려면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만 생각하세요. 내가 식당을 해. 근데 식당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쉽고 싸고 빠르고 재밌고 감동 있는 식당을 만드세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이 좋고 그죠? 뭐 종업원이 깨끗해야 되고 종업원 지금 일본에서 가장 비싼 스시집이 로봇이 스시를 해요. 아세요? 그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 전통적인 스시집 망가져. 아니 이제 초밥을 로봇가 많은데 무슨 종업원 문제가 생기냐고요. 그 레시피는 일본에서 가장 초밥을 잘 만드는 장인의 레시피예요.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22,000불짜리 기계가 있어요. 눈이 달려 이렇게 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물건을 해서 뚜껑 닫고 딱 20분을 보잖아요. 그럼 이 팔이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 기계가 22,000불이야. 2,400만 원. 그런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뚜껑을 어떻게 잘, 초밥을 어떻게 잘, 이걸 하면 안 돼요. 쉽고, 싸고, 빠르고, 재밌고, 거기다 감동까지 있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노동력으로 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불행하고, 실패할 때 너무 슬프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 중요한 게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자, 자꾸 연결하는 거. 오늘 이런 교육이 네트워킹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한 일이더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태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I'd like to 절대 하지 마라. Absolutely. 너 하고 싶은 거 하다가는 나중에 I have to. 너 할 수밖에 없는 거 해야 돼. 너 오늘 놀잖아? 나중에 폐지 주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 이제 그렇게 살면 너만 불행해져. 너는 하고 싶은 걸 찾아. 왜? 3, 4년 뒤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세상이 오니까 집 살 생각, 차 살 생각 하지 마. 결혼 조금 늦게 해봐. 10년 뒤에. 그럼 뭐 해야 돼? 너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근데 만약에 뭔가 내가 하는 욕구가 돈을 버는 욕구가 생기거든. 쉽고 싸고 빠르고 재밌고 감동적인 걸 만들어. 앨런 머스크가 그랬고 저크버그가 그랬으니까. 자, 얘기가 와닿으세요? 저는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경제를 배운 적 없습니다. 대학교 때 미시경제 빵꾸도 났어. F를 맞았다니까. 저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공학도가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하고 국제경영학 공부했어요. 그것도 경제학은 피해가면서. 저는 지금 교수가 아닙니다. 한때 서강대 MOT 대학원 강의를 했었지만 2년 전부터 못해요.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고 다른 거 공부하느냐고. 학교에서는 이런 거 강의하라고 요청 안 하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요즘은 제 특강을 방송국 이런데 또는 기업체에서 요청하는데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데가 중앙대하고 서강대밖에 없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보러 무크나 칸 아카데미에다 올리래요. 같이 좀 들어보자. 근데 저는 이제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짧아서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일 났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끝으로 위로나 힐링을 하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처방을 드리는 겁니다. 허준이죠, 허준. 근데 저는 별명이 혀준이에요. 허준은 뭐 진맥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혀로 하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오늘 뭐 주가가 오늘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코넥스에 있습니다. 약 한 1,200억 정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가깝게 400억 부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물론 팔면 안 되지만 아직. 근데 코스닥 가고 저희가 해외 진출하면 저는 3년 안에 1조짜리를 만들고 싶다. 10년 안에 10조짜리 한번 만들고 싶다. 핀테크로 순수하게. 근데 그거보단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억 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예상보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권태로운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꿈을 실현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저크버그를 쫓아서 많은 돈을 기부할 겁니다. 애들한테는 거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냥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부지런하시고 2번씩 강의를 들은 여러분 모두한테 그냥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돌 하나 던진 거죠.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끝으로 저는 월트 디즈니 아까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디즈니의 곰돌이 푸와 피글리를 특히 좋아해요. 피글리가 물어봅니다. 푸한테. What's the day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푸가 대답해요. 오늘 today. Today is a wonderful day. 세상 내 인생 모두의 하루는 오늘 하루밖에 없는 오늘. 오늘을 즐겁게 살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실 분과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래를 예측하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핀테크와 4차 산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야, 이건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이 사회에서 계속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세게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삼성, 현대 위기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세계 1위 기업이다.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 변화의 조짐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한 거죠. 2, 3년이 훅 지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글로벌로 막 나가 보니까 기회가 엄청 많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What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핀테크를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핀테크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먼저 핀테크를 했는지 이런 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why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쟤네들은 핀테크를 했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할까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도 why는 이해했는데 how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찾아내면 세계 인류로 갈 수 있고요. 인류 모두가 그걸 잘 찾으면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타겠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차 산업을 잘 하는 것은 명제가 아니에요. 의무지. 4차 산업을 잘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한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컨셉이 아니에요. 또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게 아니고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물려주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인문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랬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신문엔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 서적이 막 나오고 신세계 회장도 인문학 강연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인문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아요. 왜? why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물질적인 소비 욕구를 통해서 행복한 거는 한계에 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인지한 거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문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굉장히 고등동물인 것 같지만 바퀴벌레보다 못하다. 바퀴벌레나 새나 두꺼비들은 지진이 오거나 해일이 오면 막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집에 있다 죽는다. 이게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고 인문학이라는 것들이 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우리가 왜 인문학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왜 가성비에 집중했는지를 빨리 찾아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와 지식의 시대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극단의 논리와 지식의 시대거든요. 근데 지식은요, 축적될 뿐 지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과 사고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인문학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접목해야지만이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을 읽었던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지혜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혜가 그 지혜를 발현한 사람을 개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는 나는 지혜를 갖고 내 서비스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감동을 줘야 됩니다. 쓰고 난 뒤에 야, 내가 은행에 대출을 썼는데 이자가 없대 이런 거. 이자가 어디보다 싸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쓰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 지식이 아니라 좀 통찰력을 그렇죠. 가지고 바라볼 인사이트가 수 있어야 있는. 됩니다. 예. 사실 이 핀테크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보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보안 문제 또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이게 상당히 민감한 질문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보안 업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핀테크로 넘어가면 대부분 엄청나게 보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산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은 제 영역은 아닙니다. 보안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안에 대한 개념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미국 서부 시대에 보안관이 있었습니다. 보안관을 늘리니까 무법자가 늘어나더래요. 그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30하고 50하고 시대, 60하고까지 뭐가 있었냐면 국군 보안사라는 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부대죠. 그게 군 내에 있는 적화 세력들을 잡아내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직이 커지니까 질제해야 될 건 안 하고 딴 걸 또 자꾸 해요. 조직을 늘리고 그러다가 대통령 되신 분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라는 게 마치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핀테크의 굉장한 중요한 화두인 건 맞는데 그 소싱, 파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절 안 하면 오히려 보안 때문에 더 많은 투자만 유발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보안은 가장 적절하고 최소한의 것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보안을 하는 업체한테 조금 업체나 은행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팔 수 있는 솔루션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이 손실로 들어가고 금융기관이 적자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은행들이 보안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금융 플랫폼 내에서 통할 수 있는 보안을 개발해라. 그리고 아까 거듭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반이 모바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의 대부분은요, 이 웹 보안입니다. 웹 방식, PC 보안. 근데 여기 이제 또 최근에 보안 화두 중에 제일 큰 게 생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홍채, 이런 거가 막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삼성 갤 7도 그랬고요. 근데 요 얘기만 드릴게요. 이 답변을. 아까 제가 2부 강의 때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네. 그 법칙이 적용되면 핸드폰 사이즈가 앞으로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근데 핸드폰 사이즈를 못 줄이는 이유가 하나예요. 이 화면 때문에 그래요. 디바이스. 뭘 봐야 되는데 너무 작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추산컨대 한 길어야 5년 사이에 지금의 디바이스 형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형태, 구글 글래스가 됐든 홀로그램이 됐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요만해지죠. 여기 디바이스만 없어지면요, 황해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핸드폰이 무한정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무어의 법칙을 적용 안 받는, 황해 법칙 적용 안 받는 게 배터리인데 디바이스가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황해 법칙 밑으로 들어갑니다. 디바이스가 없어지면 배터리의 성능이 그때부터는 이 기기가 무한대로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미 스마트워치에 다른 기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벨트에. 그럼 한 10년 안에 어떻게 될 거예요? 핸드폰 기술과 분자생물이 합쳐지면요, 내장형이 나올걸요? 자, 이번에 선생님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폰을 내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멀지 않은 시간, 이게 5년일지 10년일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인증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래요? 홍채를 찍고 지문을 대려면 뭔가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기가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뭐가 남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MP3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년에 아이팟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MP3를 더 기능이 좋은 걸 만들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MP3를 만들면 안 되고요. 아이튠스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핀테크를 이게 내장이 되든 웨어러블로 가도 쓸 수밖에 없는 아이템, 이걸 만들어내야지 무슨 보안의 특정 제품 뭐 이런 기능을 닮은 어떤 것, 그건 저는 조금 경쟁력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임 갭 동안에 우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사실 50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10년 뒤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정말 이보다 끔찍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그럼 지금 취업에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65년생인데요. 저희 세대가 참 좋았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태어날 때 일본말을 배웠고요. 청장년 때 6.25를 맞이했고요. 그 불행하다는 엑기스를 다 거친 거예요. 네. 군사혁명을 2번이나 맞이했고, 어제 친구가 적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총불을 겨눴고, 그 다음에 이념투쟁을 했고, 저희 세대는 물론 반공세대긴 하지만 학교도 편하게 다녔고, 저희는 자율학습이 고2 때 도입됐어요. 그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18살 때까지는 학교가 3시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 가서 자원봉사도 하는 행복한 시절을 지내다가 한 1, 2년 공부 딱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도 얼마 없었어요. 반에서 20등 넘으면 대학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산 거예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애들만 좋은 대학 갔다는 거죠. 걔들이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됐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공부는 못했고 천성에도 없는데 대학을 나왔죠. 막 본인들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이 25입니다. 저는 아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와이프는 약대를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약대를 못 갔죠. 공부를 못 했으니까. 아들을 들이잡습니다. 약대를 보내려고. 저도 동조를 했어요. 전문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삼성 다녀보니까 회계사를 따을 걸. 변호사가 됐으면 좋았을 걸. 내 친구 의사를 보니까 폼나네. 대기업 대리니까 난. 그래서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 미친 듯이 삼성에서 살다가 나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10년 동안은 우왕좌왕했죠. 이 돈 되는 일을 막 했습니다. 불과 5, 6년 전에 핀테크를 알게 됐고, 신산업은 이렇다. 제가 지금의 철학을 완성한 것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네. 우리 아들한테 4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우리 아들이. 갔는데, 약학 전문 대학원을 가겠다고 이제 막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놈이 이제 생물학과인가 이런 거 갔을 거예요. 전공 유관학과를. 어느 날 군대를 간대요. 가는구나. 자식이 자퇴를 했는지 몰랐어요. 군대 갔다가 면회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약대 가려고 했더니 아니요. 때려친 거야, 그 과를. 그러더니 얘가 제대하고 군대 가서 공부를 해서 심리학과를 갔습니다. 지 엄마 들어 누웠죠. 저는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니? 우리 아들의 대답이 눈물나게 고마워요. 약대를 가려고 하고 고민을 시작하고 약대 다니는 사람 만나보니까 미래가 없대요, 아빠. 미국에서 이미 인공지능 약사가 사람 약사보다 사고율이 적습니다. 한국의 약국을 가보세요. 약사가 하는 일이 있나? 없어요. 그냥 약을 조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 30분 드시고요. 응?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잘했다. 근데 왜 심리학과냐 그랬더니 사람의 심리는 아직도 20, 30년 안에는 기계가 못 이해한대요. 자기는 20, 3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도와주면 더 좋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을 조금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제가 은행에 취업해라, 핀테크를 해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들의 깨달음에서 오는 거지.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빨리 가지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온 거고, 대학에서 강의 요청하면 가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온다? 근데 지금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 타임갭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 회사 화장실에 오면, 저희 회사를 방문하시면 화장실 꼭 들려보세요. 변기에 앉으면 이렇게 뭐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명언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이 절대로 부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반드시 지혜롭게 한다.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4, 5년간의 그 고통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성공한 나라들은요, 엄청난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보세요. 미국은요, 말은 안 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요. 전쟁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목숨을 걸고 뭔가 목적을 달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약해진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뭘 하지 않는 시절이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죠. 고생 안 하려고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이런 겁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다시 25이 되면 저는 고통의 바다에 저를 던질 것 같아요. 이 5년 갭을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내 후배라면 고통스러운 기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행복감을 느껴요. 작은 일에도. 우리 딸이 중3인데요. 걔는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툭툭 치는 걸 잘합니다. 한 너댓 살 때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그럼 저는 일요일 날 집에서 쉰 적이 잘 없습니다. 사업하고 회사 다닐 땐 물론이었고 삼성이 그렇게 녹록한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요일 날 아빠가 있거든? 초등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황당하죠. 왜냐하면 9시, 10시인데 그때 에버랜드 봄에 가면요. 들어가는데 3시간 걸려요. 하나 타는데 2시간씩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득을 합니다. 우리 딸을. 야, 에버랜드 지금 가면 2개도 못 타. 아, 그럼 얘가 고민하는 척 딱 하다가 그럼 그냥 앞에 놀이터나 가세요. 난 얼른 쫓아가요. 왜냐면 잘 됐다. 내가 몇 번 당했어, 그걸. 오늘 날 알게 된 거죠. 얘는 처음부터 공원만 가도 되는 애인데 내가 공원을 가자 그러면 텔레비 보자 그러니까 저 위에를 뻥 치는 거야. 이게 청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과장해서 고통의 바다에 빠져보세요. 작은 건 성취하기가 쉬워지고요. 성취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임갭 시대가 올 거고 타임갭에 국가가 어젠다를 잘 하면 좋은 나라가 될 건데요. 고통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투데이가 뭐라 그랬어요? 원더풀 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고민을 하는 이 시간에도 오늘 죽으려고 대기하는 투병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과 나는 지금의 고통이 있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이 사람들을 애처로워하지 말고 애처로워할 시간에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자. 오늘은 말이 엄청 잘 되네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따님과 아드님이 좀 아버님을 닮아서 훌륭하게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핀테크에 대한 강연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과 스마트폰의 소비자로서 우리가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 핀테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